앉아있네. 네, 별 해는 사람들 12월호 올해 마지막 회입니다. 네. 근데 뭐 연말 특집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서로 간에. 저희는 12월호 하고 이제 1월은 매년 쉽니다, 한 달을. 안식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쉬고 이제 2월부터 네. 다시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이죠. 늘 그렇듯이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전명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은하진화연구센터의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하진화연구센터. 예, 맞습니다. 네, 발음도 어렵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겠지만 네. 하지만 홍승수 박사님이란 이름만큼은 잊을 수 없는 헷갈릴 수도 없는 첫 얘기는 뭐냐면요. 오프닝으로 제가 지난달에 그 왜 오시리스 렉스가 네. 와가지고 샘플 주고 간 얘기 그걸 드렸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뚜껑 바깥에 저 바깥 뚜껑은 열었고 그 안 뚜껑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저것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네. 저것들을 일단 회수를 했다. 저게도 꽤 많은 저 베누에서 채취된 그런 흙이랑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저 안 뚜껑이 안 열린답니다. 저게 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저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저게 채취를 한 거냐면 오시리스 렉스가 베누에 제대로 착륙했다가 다시 뭐 이륙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탁삼이라고 하는 터치앤고 샘플 어퀴지션 메커니즘이라고 네. 하는 그 로봇 팔 같은 게 있대요. 네. 거기에서 가스를 뿜어가지고 그 질소 가스를 뿜어가지고 그 분사돼서 이제 흙이 날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싹 채취해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었고 오시리스 렉스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딴 데로 갔고 네. 이 캡슐만 지구에다 떨어뜨리고 간 건데 이 캡슐에서 이제 그 바깥에 저 부분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질소가스 막 휘날리고 어쩌고 하면서 저기에 어떻게 끼어 들어오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양도 많아지고 네. 근데 저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말까지 안 열린 거 확인을 했고요. 지금도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열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네. 안 그래서 열려. 아직 안 열린 것 같고요. 저기 35개 잠금 장치가 있대요. 지금 뭐 보이는 걸 다 합치니까 35개까지는 안 되던데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중에 2개가 이 오시리스 렉스의 그 로브 박스 네. 에서 사용이 승인된 공구로는 떼낼 수가 없답니다. 그 로브 박스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박스인데 네. 불순물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저런 데다 넣어놓고 저 안에 이제 장갑 같은 게 들어있고 손 넣어서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저 안에 이제 쓸 수 있는 공구가 그래서 한정이 되겠죠. 그렇죠. 막 드릴 같은 걸 가져가서 전기 드릴 막 우두두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승인된 공구라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는 이 2개를 열 수 없다라는 것이 좀 밝혀진 모양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저걸 안 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샘플러 이제 헤드 안에 담겨져 있는 샘플을 회수하는 새로운 절차를 개발해야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여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저게 우주의 성공만 아니면은 뭐 용접 절단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폭발을 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교훈이랄까 그런 건 뭐냐면 야, 저 오랜 세월 준비를 해서 네. 저렇게 가서 그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저걸 다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뚜껑을 못 열어? 뭔가 항상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도 뭔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누가 뭐 상상해냈겠습니까? 뭔가 2개가 고장이 났다는 거는 그 2개만 변형이 뭔가 됐다는 것 같네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제가 나사 블로그 들어가서 봤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뭔가 저 과정에서 아마 제 느낌상으로 내피셜입니다마는 저 바깥에 뭐 물건들 많이 들어오고 어쩌고 막 돌들 쏟아져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뭐 손상이 된 게 그런 것 아닌가 같아요. 짐작이. 네. 그럼 처음부터 안 되는 걸 넣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나사머리가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우리 안 맞으면 뭐 부시든 깨든 할 수 있는데 저걸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꽤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결국은 꺼내겠죠. 네, 네. 인류가 저 정도의 한계를 못 넘어서 영원히 저것을 수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상상도 못한 문제들이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때로는 빨리빨리 좀 저거 다 회수해가지고 왜 세 개에 나눠주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좀 늦어지게 생겼고 그냥 이런 일화가 있다는 거 정도를 얘기해 드리고요. 우리는 뭐 반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저 꺼내려고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찼을까. 좌절스럽겠죠. 예. 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 손 안에 다 들어와서 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열려요. 그러니까 배 엄청 고픈데 그 통조림 딱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딱 그런 거죠. 아니, 요즘이야 뭐 사실 우리야 통조림 딱이 없으면 편의점 가서 사오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사막에 네. 그죠? 그 비상식량 같은 게 딱 꺼냈는데 통조림만 잔뜩 있고 딱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칼이라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 맨손으로는 통조림 따개를 그럴 수 뗄 있죠. 방법이 힘들죠. 없거든요. 네. 방법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이제 저런 부분들을 조심하자. 네. 그래서 그 허브로 주먹안경이 처음 올라갔을 때 또 해프닝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 렌즈요. 예.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고 사실 그렇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또 늘 그랬듯이 답을 찾아서 네. 잘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허블만 해도 궤도에 떠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그쵸. 가서 고치는데 네. 그때 저기 우주왕복선 가가지고 고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임스 웹 같은 거는 멀리 있으니까 못 고치죠. 예, 그거는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지점에 이제 걔 옆에 이렇게 떠 있는다는 것 자체도 네. 뭐 궤도상이 아니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제임스 웹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그 네, 여러 라그랑주 가지 점 쪽에, 라그랑주 2에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고장이 안 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하튼 네, 열심히들 하셔서 나사 여러분 해결을 하고 분명히 고칠 수 있을 네, 겁니다.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다행히도 바깥에 묻어온 게 네. 뭐 성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하고 네. 네, 열심히들 하셔서 꼭 뚜껑 열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소소한 해프닝적 오프닝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 오프닝을 대충 말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이제 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런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Gravitational Lensing for Interstellar Power Transmission이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 봤더니 제목만 해도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 중력 렌즈라는 말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파워 트랜스미션, 파워란 보통 전력을 말하잖아요. 영어에서는 힘 뭐 이런 건 알 테고. 그래서 대충 이제 찾아봤더니 저게 항성간,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니까 항성간 전력 전송을 중력 렌즈로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논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SF스럽고 저의 구미를 네. 끄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항성간 우주 여행이 시작됐을 때그 서로 간에 이제 연료 모자라고 그러면은 저것으로 쏴줄 수 있는 것인가 전기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항성간 그 여행 자체가 어렵고 네.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어렵죠. 어렵거나 당분간 못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전력을 보낸다 한들 저것도 뭐 광속 한기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네, 오래 전기를 걸리죠. 봤는데 뭐 등등의 생각은 드는데요. 내용을 좀 봤더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항성 중력 렌즈의 쌍이 현재 행성간 통신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규모의 규모와 파워의 장비를 사용해서 에너지 전송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한 파동 이론적 처리에 의존하여 다중 렌즈 시스템에서의 빛 증폭을 평가하고 이런 구성 내에서 전력 전송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또는 두 개의 렌즈를 포함하는 렌징 기하학을 고려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매우 신기하고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서 이거를 이제 홍승수 박사님께 제가 토스를 하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가능한 얘기인지 진짜로. 그리고 이어서 그 중력 렌즈 우리가 옛날에 뭐 얼핏 보긴 했지만 한번 좀 그 내용도 좀 네. 조금 자세히 보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뭐 말씀해 주셨듯이 워낙 뭐 어려운 내용이어서 네. 저도 커버할 수 없는 이 논문 내용 자체를 네. 자체는 커버할 수 없겠지만 이 논문에서 조금 더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좀 찾아다가 좀 공유를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논문의 네. 이제 첫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 말씀해주셨듯이 인터스텔라 파워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요. 항성간 전력 송신 되게 SF적인 완전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학 논문이 맞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네. 과학 논문이 맞긴 맞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른쪽 논문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런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그 과학자들도 네. 그 이제 재미없는 논문을 쓰긴 하지만 또 이벤트를 또 좋아하는 또 인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우절에 보면은 놓칠 수 없죠. 예, 그 놓칠 수 없는 이벤트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매일 새로운 논문들을 공유하는 어떠한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장난스러운 논문들을 또 써서 이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출한 날짜가 이제 만우절인 거를 네. 보실 수 있고요. 제목이 용암이 이제 그 웜 다크매터의 후보일 수도 예, 약간 이런 느낌의 제목입니다. 누가 봐도 다크매터. 이상한 말이긴 한데. 예. 갸우뚱하죠. 네. 예. 근데 너무 형식이 논문이라서 네. 그게 읽어봐야 네, 되는 거. 장난칠 때는 네. 진짜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초록을 좀 보시면 이제 암흑물질 다크매터의 네. 후보에는 이제 차가운 다크매터, 콜드 다크매터, 웜 다크매터, 그다음에 서로 뭐 상호작용하는 다크매터, 그다음에 뭐 뿌연 다크매터,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있어요. 과학 네. 용어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1주년을 기념하여 그리고 이제 만우절을 맞이해서 네. 우리는 신선한 용암이 웜 다크매터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네. 실험 결과 우리는 용암이 실제로 따뜻하고 아이고 저걸 밝혀냈네요. 예 분출된 이후에 이제 검게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고, 저것도 예. 밝혀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적으로만 봤을 때 문자 네. 그대로 봤을 때 따뜻한 암흑 물질이다. 예, 웜하고 다크하니까. 네,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농담을 하는 예, 네. 논문을 만우절에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인터스텔라 파워 트랜스미션이라고 했을 때 이런 종류의 논문이 아닌가라고 잠깐 의심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같은 분이 쓰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다행히도. 예.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분께서 뭐 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이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과학자인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을 이제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봤고 하시는 일에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여기 솔라 그래비테이셔널 렌징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띈 게 아래 이제 나사 뭐 이노버티브 어드밴스드 컨셉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하셨었다. 예.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서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유별난 걸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인 것 예. 같기도 한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보여주듯이 나사 미항공우주국 혁신적 첨단 개념 프로그램 예, 줄여서 NIAC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예. 이제 뭐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키워드들을 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예. 불가능을 가능하게 우주 탐사의 다음 챕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나 이제 공상과학은 아닌 영역이고 예, 미래를 향한 제도야 미래를 변화시키고 인류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표현들이 NIAC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표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 제가 이제 의역을 조금 한 것이지만 예, 네네. 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아시다시피 전파망원경을 이제 지구에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전파망원경 구경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큰 구경의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산의 계곡 같은 거를 깎아다가 저런 네. 식으로 이제 접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 시보는 지금 부서졌지만요. 네. 예, 부서졌지만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구경이 500m 정도 되는 중국에 있는 그렇죠. 예, 최근에 지어진 페스트라는 이름의 망원경입니다. 이런 것을 응용해서 달 뒷면의 분화구에 있는 예, 크레이터에다가 예, 전파 망원경을 만들겠다. 예, 이런 게 아주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선발이 돼서 예, 어떤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SF가 완전히 아닌 것 같진 않아요. 아닌 건 약간은 아니죠. 네. 약간은 약간은 SF인 것 있는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예,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 컨셉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 흥미롭군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우주 약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네. 먼 미래에 인류가 이제 우주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우주선에서 아프면은 약품 조달이 또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 직접 우주선 내에서 뭐 이제 약을 직접 제조를 해서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어떤 설계를 또 하는 거를 제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약을 만드는 건가요? 저 그럴 우주 수도 있을 것 공간에서. 같고요. 네. 예. 네. 아무래도 우주 환경이 네. 방사능이라든지 네. 무중력 환경 여러 가지로 지구와는 다른 환경이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아니면 것들을 뭐 해보려고. 기존에 있는 약을 이제 그 화학적으로 조제를 해가지고 네. 그 내부에서 필요한 걸 조달을 한다거나. 네.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런 느낌의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라 뭐 지원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로 요 아까 논문의 저자이신 요 튜리세브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게 네. 태양 중력 렌즈를 이용한 외계 행성의 멀티픽셀 이미지 관측 이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즈 3라고 적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그 개념인지 탄탄한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1단계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3단계 미션에 또 선정이 된 어떠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외계 행성을 우리가 관측하면 저렇게 지구를 관측할 만큼 저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진짜요? 외계 정도로. 행성에 그러니까 지구 같은 외계 행성이 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태양 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느낌으로 네, 멀티픽셀로. 예. 오, 이거는 우리 뭐 제임스 웹 이거 보고 사실은 아, 그쵸. 행성 표면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못 보죠. 저런 예. 식으로는 그러니까 분광이나 하는 거지. 네. 분광이나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분광이 네. 시시하다고요. 네. 저렇게 네. 보여야지. 네. 근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획기적이긴 한데.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계행성을 관측하는 방식이 말씀해 주셨듯이 분광을 하거나 측광에서 밝기가 변한 정도로 관측하거나 네. 또는 이렇게 아주 엄청난 기술인 다이렉트 이미징을 합니다. 직접 관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심 별을 가리고 밝은 별을 가려서 주변의 외계 행성들이 이제 도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네. 예. 하지만 이것도 외계 행성이 지금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하지만 뭐 이러한 엄청난 기술을 이용하면 미래에는 직접 이런 구름이나 바다나 대륙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하신 거고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되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이제 오늘 논문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어떤 항성간 전력 송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와. 여기 저런 데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글쎄요. 천문학자여야겠지만 네. 좀 네. 유별리 좀 성향이 좀 저런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아마 네. 그리고 그래야 저런 되니까. 걸로 이제 뭔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아주 말씀을 잘 하셔서 뭔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저런 그러게요. 거를 하시지 않을까. 네.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웬만한 저런 얘기들은 다 헛소리라는 웃음거리가 되고 네, 그럴 수 뭐 있죠.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기는 물론 이제 그 저 조직 자체가 좀 그런 데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 좀 가만히 되겠죠. 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요새 MBTI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MBTI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N하고 T지 않을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문 관측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맨눈 관측, 그다음에 망원경이 개발된 이후로는 하다가 지금은 우주 망원경을 쏴서 관측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태양 중력 망원경 이거는 이제 아주 미래의 관측, 특히나 미래의 관측 중에서도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아주 먼 미래의 어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참 제가 재밌을 것 죽기 같은데. 예. 뭐 저런 픽셀로라도 저게 뭐 저거보다 더 좀 흐릿하더라도 네. 저런 게 정말 나오면 영상에 나오면 우리 블랙홀 본 것보다도 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저렇게 그리고 물하고 뭐 구름하고 이런 네. 지구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뭐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네. 되고 네. 그런 날이 근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뭐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인트로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뭐 바로 이어서겠지만 네. 예, 이제 태양 중력 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태양 중력 렌즈 말고 그러면 이제 먼저 중력 렌즈부터 네. 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요. 먼저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자연과학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천문학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구 대상이 지구 밖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러네요. 학문들과 다르게. 네. 그래서 연구 대상을 실험실에서 다루는 것이 원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관측의 학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라는 행위가 천문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뭐 이전에 맨눈 관측부터 지금은 이제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네요. 미래가 아니라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이 현재네요. 지금 저 갈릴레이 같은 그림이 현재로 그려져 있으면 그러네요. 저 상태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컨트롤 CV를 하는 거라면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저런 망원경으로 그냥 보고 있죠. 네. 제 느낌에는 아직도 JWST가 우주에 나가서 관측을 한다는 거는 약간 미래에 와 있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게요. 공상과학 같은 일이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망원경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관측들이 있는데 이런 망원경들과 관측 종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좀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관측 종류 중에서도 이제 천문 영상 관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김새를 본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생김새를 보는 거, 뭐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에 갈릴레이가 달 표면을 관측했죠. 그래서 달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그리고 뭐 목성에 위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생김새를 관측함으로써 나온 어떠한 결과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미징이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모양. 그렇죠. 모양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초에 그 유명한 허블 깨서 은하들을 관측해서 여러 개의 은하들을 관측해서 모양이 다 다르다. 그렇죠. 모양이 서로 다른 은하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이런 연구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쯤 돼서야 우리가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가 아니라는 거를 그쵸. 사실 알게 된 건데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안 됐죠. 98년 됐네요. 보니까 97년인가요? 97년. 네. 오래 안 됐습니다. 그걸 안 것도. 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언제나 인간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생각은 그렇지 맞아요. 않은데. 심지어 뭐 그렇게 그러지 아인슈타인도 그때 당시에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우주에 은하가 우리 은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고 네, 우리 우주의 그러니까요. 전체니까. 그런 걸 알아내는 인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관측 장비나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네. 저희 가능해진 거겠죠. 네. 그래서 다 이제 이미징 관측이다. 그 생김새를 보는 어떤 연구들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생김새를 보는 또 많은 천문학적 연구가 있겠지만 가장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블랙홀의 그림자를 보고 네. 그 주변에 어떤 강착 원반이 중력 렌즈 효과를 겪어서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게 가장 친숙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 중력렌즈 현상이 없으면 저거는 못 찍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새까맣게만 나올 테니까. 네. 찍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관측을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이제 직접 확인을 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한 관측이 되겠고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한 게 이제 영상 관측이다. 생김새를 보는 영상 관측으로부터 이러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천문 영상 관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연구하는 이제 최근 연구 주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중력 렌즈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렌즈. 렌즈 이제 빛의 굴절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많이 드는 비유죠. 이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제 지상에서 빠르기 때문에 저런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이제 빠른 구조를 할 수 있다. 빛도 마찬가지다. 빛이 진행하는 경로는 항상 직선이 아니라 가장 여행하는 시간이 짧은 경로를 택한다.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하고 정확한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액션이라는 물리량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최소 시간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실제로 볼 수 있는 예가 신기루죠. 그러게요. 네. 같은 매질에서는 당연히 이제 직진하는 빛이 가장 최소의 시간을 갖겠지만 온도가 다른 어떤 공기층을 통과할 때는 아래로 내려간 빛이 직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굴절을 해서 오는 게 더 이제 이동 시간이 짧게 되는 경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의 결과로 이런 신기루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기루 한두 번 봤는데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신기해서 신기루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몰라요. 뭐 때문에 저런 의미인지.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저런 초원 이런 데 많이 가봤기 때문에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저기 여름철 아스팔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게, 이렇게 네. 뭐 물 있는 네. 곳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이게 단지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시공간의 어떤 또 모습을 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빛이 시공간 어떤 격자를 통과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직선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면 가장 그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는 이렇게 휘어서 오는 어떤 경로가 가장 빛이 이동하는 실제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고요. 이렇게 시공간의 어떤 굴곡은 어떤 큰 질량에 의해서 이런 네. 굴곡이 생길 수 있다. 요것을 이제 중력 렌즈라고 부르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어떤 이미지처럼 바로 요러한 게 이제 중력 렌즈다라는 걸 한 번에 이제 보실 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건 실제로 찍은 건가요 지금? 아, 이미지입니다. 예, 그렇겠죠. 만들어낸 네, 설마 이미지입니다. 뭔가 되게 멋있는 거는 요즘 이제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네, 네. 좀 아니긴 한데 네. 옛날에는 엄청 멋있는 거는 대개의 경우는 네. CG나 네. 그림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렌즈를 일으키는 그 중력장의 세기가 굉장히 큰 경우를 강한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경우는 그 중력의 세기가 워낙 커서 그 주변의 빛을 많이 굴절시켜서 네. 예, 그 상을 왜곡되게 보이는 굉장히 많이 왜곡되게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현상을 이제 강한 중력 렌즈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이제 블랙홀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블랙홀 주변에 있는 그 강착 원반 이 블랙홀 뒤쪽에 위치하는 강착 원반에서 나온 빛이 블랙홀의 강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렌징이 되어서 이런 네. 식으로 실제로 관측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랙홀처럼 강한 중력이 우주에서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단의 중심입니다. 네, 네. 네, 그 여러 제임스 개- 웹 사진에서 많이 보였죠. 예, 그렇죠. 네. 예. 뭐 이러한 모습은 이제 허블에서도 많이 보였지만 최근 이제 제임스 웹 관측대에 있어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제 물질 중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이 4% 정도고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단지 중력으로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크매터, 암흑 물질이 이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뭉쳐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은하단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크매터, 그 암흑 물질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암흑 물질들은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크게 왜곡을 시키고 그래서 은하단 뒤에 있는 어떤 은하에서 나온 빛들이 은하단의 암흑 물질을 통과하면서 네. 왜곡돼서 이렇게 그 휘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암흑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 렌즈 역할은 톡톡히 하겠네요. 저럴 때. 그쵸, 그쵸. 오히려 가리고 뭐 맞아요. 이렇게 빛으로 막 이렇게 네, 방해를 하고 이런 게 없어서. 네, 그 원래 뭐 앞에 은하단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은하단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암흑 물질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조금 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은하단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왜곡을 그 암흑 물질 숨겨져 있는 암흑 물질로 이제 왜곡을 더 심하게 시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휘어진 정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질량이 필요한지를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런 빛들만 가지고 계산한 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필요한 거죠. 이런 왜곡된 영상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암흑 물질의 직접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 있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은하단 뒤에 있는 멀리 위치한 은하가 은하단의 어떤 강한 중력장을 통과하면서 멀리 있는 은하들의 모습이 이제 휘어져 보인다. 네. 이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가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이제 밝아지고 확대된다. 그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는 곧 먼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다. 이 자체가 그렇죠. 중력 렌즈가 어떤 망원경 역할을 해서 밝아지고 확대된다라는 것이 사실 망원경의 뭐 정의라면 정의일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먼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어떤 중력장이 강할 때만 렌징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약한 중력 렌즈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은하단의 중심에서는 뭐 중력장의 세기가 크니까 또 왜곡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네. 바깥에는 뭐 그 중력장의 세기가 약할 테니까 왜곡이 일어나도 조금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약한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 전반에 걸쳐 이런 암흑 물질들이 분포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멀리 위치한 빛이 우리한테 오면서 암흑 물질들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지글지글거리는 어떤 경로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 위치한 은하들의 실제 모습이 실제 분포가 이렇다고 하면은
암흑 물질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한테 관측되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찌그러진 정도, 네. 찌그러진 모양을 통계적으로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면 요 앞에 어느 정도의 질량이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지금 컨투어로 보이는 것처럼 네네. 어떤 암흑 물질의 질량 분포를 이러한 렌징된 은하들의 어떤 모양을 측정함으로써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흑물질 지도 같은 걸 만들 수 암흑 있겠네요. 물질 지도죠. 예, 정확합니다. 암흑 물질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효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거를 통해서 암흑 물질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아지랑이 같은 게 있으면은 그쵸. 그 뒤에 물체가 이제 지글지글거리는 것을 통해서 네. 예, 공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 암흑 물질도 이러하게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다. 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유 머리들도 좋아. 요거보다 더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렌즈를 이제 마이크로 렌즈, 예, 미세 중력 렌즈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별을 노란색 별을 관측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아주 우연치 않게도 정확히 시선 방향을 이제 어두운 별이나 블랙홀이 가리는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중력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네. 뒤에 우리가 관측하고 있던 별빛을 이제 밝게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상도 여러 개를 맺힐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광도 곡선 자체가 이제 밝아졌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네. 저 앞에 지나갈 때. 지나갈 때. 그래서 이러한 관측을 통해서 앞에 뭐가 지나갔구나. 예, 얘네가 뭘까? 뭐 이런 연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안 보여도 안 보여도요.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별은 다 점으로 관측되는데 점이 가린다는 게 사실은 매우 낮은 확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원체 많으니까. 원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런 어두운 밝기를 가진 별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밝아졌다가 다시 원래 밝기로 돌아오는. 엄청 밝아져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흥미롭게도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측하는 별, 앞을 지나는 별이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은 이제 그 외계 행성의 모 항성 역시 이제 당연히 이제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키지만 네. 외계 행성 자체도 중력 렌즈를 시공간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이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외계 행성 시스템이 우리가 관측하는 별 앞을 가릴 때 이제 별빛의 밝기가 변하는 정도를 이제 잘 추적을 하게 되면은 했다가 작은 픽이 한 번 더 생깁니다. 네. 요 픽이 이제 외계 행성 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중력 렌즈의 어떤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런 어떤 신호의 색이라든지 위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외계 행성의 공전 반지름,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거를 다 관측할 기술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관측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 결과가 이제 나타나다. 우리 천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네. 그 KMTnet 있잖아요. KMTnet, 예. 그게 이제 이 방식으로 찾고 있죠. 맞습니다. 네. 많은 수의 외계 행성들을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과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말을 100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솔직히 매번 나올 때마다 신기한 네. 거예요. 네. 저게 진짜 되네. 그렇죠. 그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계산으로 끄적거리는 것 네.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네. 우주에서 구현되고 있는 걸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야, 정말 우주란 것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걸 또 관측할 이제 능력이 됐다. 네. 이제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좀 되게 신기함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공간의 왜곡은 다 말씀해 주셨듯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 예측이 된 거고 정확하게 계산 가능한 거였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이론을 내놨을 때 그러면 실제로 관측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예측을 했고 실제로 이제 영국의 에딩턴 경께서 계기일식대를 이용해서 태양으로 인한 시공간의 왜곡을 이제 직접 계기일식 관측을 통해서 네. 이제 증명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태양도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일반 상대론의 관측적인 증명이 되겠고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태양 중력 렌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력 렌즈가 일종의 망원경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면 태양 중력 렌즈를 활용해서 음. 망원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라는 생각을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예, 그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양 중력 렌즈를 이용한 외계행성의 멀티픽셀 관측 여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멀티픽셀 이미지란 게 어떤 건지 좀 보셔야 돼요. 말로만 듣지 마시고 네. 유튜브 보시든가 아니면 저희 자료를 보시고 물론 이제 저렇게까지 볼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우리 옛날에 말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8비트 게임 네, 뭐 그런 느낌의 그 좀 사각 픽셀들 이런 느낌 정도로 지금 보이는 사진이 있거든요. 뭐 진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 비슷하게 행성을 외계 네. 행성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네, 이제 그런 기술이고 네. 그런 과학인 건데 보십시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논문화 시킨 게 요거고, 요거는 어디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저널이 아니라 실제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들이 많이 내는 영국 왕립 파케지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요 개념에 대해서 예, 오. 논문이 출판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논문을 보시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관측하고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서 네. 뭐 관측될 외계행성의 모습이 뭐 이럴 것이다. 네. 다양한 조건에서. 물론 앞에 뭐 지금 오른쪽 아래처럼 뭐 이런 거는 가장 말도 안 되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관측이라고 네. 하겠죠. 저게 어디예요, 그래도. 예,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론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참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적인 어떠한 이론적인 연구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는 데는 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저게 이제 방금 빅뱅 이론 영상 보여주셨는데 저게 이제 과학자와 공학자 사이에 그 끝없는 그 논쟁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학자는 이론을 제시하면 작동을 하도록 만드는 건 공학자들이 공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학자들이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되는 기계를 만들고 그렇죠. 저희도 사실 옛날에 이 과학과관제인데 초기에 네. 그 과학자와 공학자 배틀 막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신 분이 이제 케 박사님이 과학자 대표로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 공학자의 대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저희가 아는 분이니까 네. 지금 이제 서울 시립과학관 관장하고 계신 K2 박사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심상이 더 나오는 거지만 그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그 과학과 공학을 서로 씹으면서 배틀을 이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 보면은 아 이것은 결코 우리가 과장한 게 아니고 네. 항상 존재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뭐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뭐 과학이 없으면 공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네. 공학이 없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예. 또한 현실을 하지만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일단 현실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 난제들이 많다. 그렇겠네요. 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간략히만 소개드리면 이제 태양이 어떤 렌즈의 역할을 해서 빛을 모을 텐데. 그럼 초점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징을 하려면 초점 근처에서 뭔가 이미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태양 중력 렌즈의 초점 거리가 약 500AU에서 1000AU 사이 정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1AU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네. 정도 되니까 그렇죠. 저 굉장히 먼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1977년에 발사한 이제 보이저호 보이저. 네. 인류가 가장 멀리 보낸 인공 물체가 보이저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날아갔어. 예, 제일 멀리 날아간 게 지금 160AU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네. 초점 거리에 뭐 4분의 1 뭐 이 정도 예. 안 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뭐 그러면 뭐 100년은 훨씬 더 멀리 날아가야 하는. 네. 예, 그래야 500AU 정도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그러면 저기 카메라를 보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제시한 솔루션으로는 태양돛, 솔라세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것을 이용한 초고속 성간 여행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돛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할 때 그 바람을 맞아서 이제 그 동력을 얻지 않습니까? 돛을 이용해서 그것처럼 태양풍을 이용해서 우주선의 추진력을 얻는 예,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연료, 화학연료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고 있고요. 예. 저거 사실 옛날에 저희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계속 가속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우주 로켓들은 뭐 한번 로켓 켰다가 그냥 끄고 가잖아요. 네. 그냥 관성으로 그냥 가는 네. 거지. 왜 SF 부분 항상 엔진을 켜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고. 근데 저거는 어쨌든 가는 동안에 계속 가속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빨라지고 네.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도시 엄청 커야 되고 뭐 그쵸. 이게 문제가 네. 좀 그리고 또 무거우면 또 힘도 이제 그쵸. 에너지를 받기가 힘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형 위성의 편대 비용을 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웹이나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타겟을 볼 수가 있죠. 네. 망원경의 자세를 바꾸면 되니까, 포인팅을 바꾸면 되니까요. 하지만 태양의 렌즈가 되는 경우라면은 정말 어떤 주어진 영역 한 곳밖에 못 볼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네, 이거를 바꾸는 순간 너무 많은 거리를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럼 망원경을 돌린다라는 개념이 저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뭐 일종의 공전을 시키든가 해야 그쵸. 되는 네,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뭐 수천만 킬로 뭐씩 막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네. 일단 지금 상식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갈 거면은 그 타겟을 정확하게, 음.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음. 이제 가야 된다,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알파 센타우리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요? 맨 처음 볼 곳은 네, 그죠? 예, 아니면 JWST가 이제 찾아서 그 전에 네. 정말 여기에 비슷한 거. 비슷한 곳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아주 정확한 후보를 찾아서 거기를 타겟팅. 가급적 하는 가까운 게, 곳을 네. 해서 그렇죠. 확률이 가장 높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시간의 문제. 예, 그러면은 얼만큼 해야 아까 그런 8비트 이미지 같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노출 시간 얼마나 줘야 할까? 그러게요. 연 단위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군요. 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음. 이제 어떤 논리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위험해 보이지만 또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 부럽고 이것이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클래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진짜 그러네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예. 마침 제가 이걸 찾는 바람에 이제 이 혁신적 첨단 개념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마치 그 미국 국방부의 그 다파 있잖아요. 다파 DIRPA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국방을 위한 그러니까 무기 개통이나 혹은 뭐 그 방어 개통이나 해서 혁신적인 첨단 기술들을 네.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기사한 것들이 네. 많이 나와요. 자율주행 초기 이름도 거기서 등장했고 그다음 로봇 쪽도 그쪽에서 네. 계속 이제 그 지원을 하고 네. 테스트를 하고 이랬을 때 뭐 거기서 이제 경쟁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컴페티션 같은 걸 하거든요. 거기서 1등을 하면은 뭐 몇십억 원씩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받았었어요. 로봇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거기서 1등 해가지고 20억인가 뭐 200만 불인가 뭐 그런 돈을 받아오는 그걸 보면 항상 이제 미국이 당장에 뭐 어디 가서 전쟁하고 이런 거 차원이 아니고 네.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가는가 네. 미래를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네. 천문학 계통에서는 네. 이 혁신적 첨단 개념 프로그램 그 나사 이노베이티브 어드밴스드 컨셉트 요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재밌는 내용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었는데. 음. 그래서 이게 뭐 단지 재밌는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쵸. 우린 혼자인가? 네. 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다 그러니까.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 혼자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아닐 것 같긴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혼자가 아닌 건 확실할 것 같아요. 확실할 네. 것 같죠. 근데 이제 진짜 스모킹 건 네. 뭔가 그 물증 네. 이거를 딱 봄으로써 우리가 역시 맞았어라는 그 확신을 갖는 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면 이제 뭔가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인류가 하나 도약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심증은 거의 확실한데 네. 물증이 물증이 아니다. 없죠. 이런 그쵸. 상태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물증이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요. 이제는 좀 뭐 보이거나 나오거나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서 뭐 주변을 다니고 있으면 좀 이제 나타날 때도 됐고 아, 너네 수고했다. 예, 공식적으로 좀 나타나줄게. 나타나주고 좀 그래서 안 보이게 숨어 있다가 대충 들키지 말고요. 네. 진짜 백악관 그 마당에 내려오든가 아니면 뭐 용산에 내려오든가 가지고 구궁하면서 좀 모습을 보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발전을 해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후자의 경우는 전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후자의 경우는 아주 멀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의 질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천문학이 항상 외계인을 찾거나 외계 생명을 찾거나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때 천문학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들었어요. 사실은 외계 생명 다 찾고 싶죠.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천문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진짜 전공이 뭐라고 네. 해도 거기에 대한 로망은 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근데 그렇나요 정말로?
네,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되게 현실적으로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외계 행성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관측을 하는 거로 만족을 하지 않을까. 직접 뭔가 가거나 오거나 뭔가 그런 정복의 대상으로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네. 이상. 근데 이제 워낙에 우주가 방대하다는 걸 아니까 이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참 소통을 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근데 분명히 소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JWST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네. 저는 이제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안 돼도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드렸지만은 과학 기술이 뭐 만년, 10만 네. 년씩 발전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아니래도 저쪽은 네. 그랬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10만 년이 더 필요한 거지만 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뭔가 저쪽에서 마음을 먹으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그냥 뭐 개연성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우리가 아직 그럴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던가 그게 우리 생각보다 더 이렇게 뭐 10만 년이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은 그것조차 네. 안 되는 것인가 진짜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인가 언젠가를 제가 외계 생명 발견의 해라고 마음대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 방송 출연자분들에도 가치가 없고요. 그냥 듣고 있는 분들에게만 흥미로웠던 그런 얘기였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번 세기 안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맞아요. 적어도 뭐 관측을 이런 식으로 네네. 하든가 아니면 뭐 어디서 어떻게 뭐 전파를 잡든가 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재미삼아 가지고 온 이 전력 송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쪽에 뭐 전력 송신 자체는 사실은 뭐 정말 나중에인 것 같고 지금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스텔라 파워 트랜스미션을 뭐 하러 해요? 뭐 그런 뭐 에너지를 보낼 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 필요할지도 네. 모를 맞아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픽셀식으로 정말 관측이 되면 이거는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데서는 완전히 신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러다 보면 뭐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빨리 좀. 우리 이제 늙어가고 있어요. 이 방송도 지금 10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너무 늙기 전에 뭔가 너무 늙어서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와도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전에 뭔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실 뭐 여러 번 이래저래 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력렌즈는 많이 다뤘었는데 네. 여하튼 한 번 더 정리가 됐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나까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 암흑물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우리 지금 천문학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고 핫한 네.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암흑물질은 그래도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클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뭐 그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중력하고 반응을 해주니까 네. 근데 암흑에너지는 맞아요. 훨씬 맞아요. 더 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교수님께서 네. 암흑에너지 얘기를 해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획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가 말을 맞춰서 마치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해서 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편이다 보니까 암흑에너지 얘기 정도 한번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사실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긴 했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다음번에 이제 암흑 에너지 관련한 분을 한번 모실 그렇죠. 네. 계획이시잖아요. 박찬범 교수님. 네, 박순범 네네. 교수님께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분이 아마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는 더 잘 이야기를 해주실 그렇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더 심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좀 그거의 선행의 그 학습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습이군요. 예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암흑 에너지 하면 항상 나오는 어떤 관측이 있거든요. 그 초신성 관측인데 그 초신성 관측 외에도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어떤 지지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측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우선은 암흑 에너지 뭐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결국에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뭐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73% 정도나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암흑이라는 게 이제 어둡다는 뜻이 아니고 맞아요.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네, 어떤 미스테리한 그런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암흑 물질은 실제로 좀 어두운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실제로 어두워요. 그죠? 빛을 안 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암흑 에너지는 뭐 실제로 이것이 어두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흑 물질이 그 다음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23% 정도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워낙에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세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용어를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성질이 매우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제가 저희 팟캐스트 첫 회인가 두 번째 회에 네. 저걸 헷갈려가지고 네. K 박사님한테 구사리를 먹은 아, 적이 그래요? 그럼 10년 전에. 이제는 잘 구분을 아, 하죠. 그럼요. 아직까지 구분 못한 큰일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력적으로만 상호작용하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인력이 가장 특징적인 성질이고요. 근데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청력이 이제 그러니까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암흑 에너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렇게 청력과 같이 서로 밀어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암흑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가 어쨌든 우리 우주에 꽉 차 있고 거의 73%고 그리고 이게 다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우주를 팽창하게 하고 네. 심지어는 가속 팽창하게 하는 것의 어떤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속 팽창 현상을 통해서 암흑 에너지가 유출된 거죠, 사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이 이제 먼저 알려지게 됐고 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아주 간단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방정식을 풀면 그 해가 그 솔루션이 뭐 수축하는 우주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등속 팽창 아니면 가속 팽창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관측을 해봤더니 가속 팽창하는 우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정식에 어떤 추가적인 항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추가적인 항을 넣으면은 가속 팽창하는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네. 그 추가적인 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을 그냥 넣으면은 어쨌든 가속 팽창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것이 이게 사실은 처음에 도입이 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항으로 그 람다. 네, 람다가 이제 도입이 됐었고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그게 진짜 이 의미가 있어서 넣은 건 아니었고요. 그냥 맞추려고 넣은 맞추려고 거잖아요. 넣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지금은 그것이 암흑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암흑 에너지 개념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부터 암흑 에너지가 이제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 관측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발견한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거는 100여 년 전부터 알았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블이 관측을 하면서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오는지 멀리 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다들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적색 편의를 본 거죠. 네, 네, 적색편이어서 그래서 왜 멀어질까 다 똑같이 멀어질까 하다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아주 간단한 법칙까지 알아냅니다. 허블 리미트드 법칙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까운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들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은하를 A 은하를 관측했는데 그 은하의 속도가 빠르다 하면은 멀리 있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 느리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A 은하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과 아주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또 알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이미 예상한 것보다 먼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멀지? 라고 하면은 이 은하와 나 사이의 시공간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팽창했구나라고 음. 하는 사실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것이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관측이 되기 시작을 네.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용이 된 원리가 그 도구가 초신성입니다. 네. 그래서 초신성을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에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표준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두 개의 촛불이 있을 때 둘 다 전구라고 할게요. 전구일 때 두 개의 전구가 만약에 똑같은 밝기다. 그래서 100와트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만약에 어둡게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밝기인데 왜 하나가 어둡게 보이지 하면 그건 멀리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밝기를 이용을 해서 그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준이 되는 어떤 밝기라고 해서 표준 촛불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천연적으로 이렇게 표준 촛불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초신성이고 그 초신성 중에서도 모든 초신성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하게 타입 1A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별한 초신성을 이렇게 표준 촛불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준 촛불로 이용을 해서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990년대 이제 관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죠. 그걸로 이제 노벨상도 받았고요. 네, 노벨상이 이제 2011년에 네. 수상이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때 밝기가 같은 어떤 촛불을 이용해야 된다, 즉 초신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만약에 그 가정이 틀리면 이 결과가 다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주장하시길 이 초신성의 밝기가 똑같지가 않다. 우리가 똑같이 100와트라고 생각을 했던 전구지만 하나는 100와트, 하나는 99와트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리를 추정을 한 게 다 잘못되는 거죠. 작은 차이 같지만은 계산값 결과는 크게 달라질 네, 그럴 수 있는, 있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을 이제 초신성 밝기에 대한 계산을 더 정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요즘 그런 얘기 좀 나오죠. 네, 그런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사실 증거가 또 있기는 있어요. 네, 이게 초신성 관측이 가장 유명한 관측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암흑 에너지 하면 사실은 그림이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추정되는 어떤 형상을 그릴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그림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 세 가지의 독립된 어떤 관측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측을 지금 뭐 파란색, 이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들이 딱 교차되는 지점. 네.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제 세 사람이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증인이다라고 할 때 그 증언이 딱 일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다 합쳐봤더니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우주의 암흑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라고 추정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세로축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70% 정도가 암흑 에너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0.6과 거예요. 0.8 사이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 초신성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관측들도 이러한 암흑 에너지의 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초신성 얘기는 많이 나와요. 이게 노벨상까지 받았고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상대적으로 이 밑에 이름이 좀 어려워요.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해서 그러게요. 저건 정말 좀 네.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음향이라는 말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BAO라고 해서 바리온 어쿠스틱 오실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네. B가 바리온이 아까 제가
일반 물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일반 물질은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다 일반 물질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은하 이런 것들 다 일반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통칭해서 바리온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온이 뭐 어떻게 음향으로 진동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우주 배경 복사.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우주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정말 최초로 그 원자가 만들어진 어떤 사건, 그리고 그때 광자가 다 방출된 사건인데, 요 두 가지에도 이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어떤 증거가 남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사실 원리가 비슷한데, 아까 제가 표준 촛불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즉, 밝기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같은 것. 네. 근데 이거를 표준 밝기가 아니라 어떤 표준 크기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준이 되는 크기를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뭐 20cm다. 그랬는데 이게 10cm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5cm. 그러면 이거는 멀리 있구나라는 걸로 이제 그렇네요. 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네, 눈금이 새겨져 네. 있는 표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초신성은 표준 촛불의 원리를 이용하고요. 이 바리온 음향 진동과 우주 배경 복사는 둘 모두 표준자의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자를 이용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촛불은 초신성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초신성에 대응되는 어떤 표준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표준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두 군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당연하게 우주 배경 복사 사진에 숨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의 거대 구조 안에 숨겨져 있어요. 네. 그 제가 우주의 거대 구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눈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표준자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주 초기, 빅뱅에서 한 38만 년 됐을 때, 그리고 우주의 거대 구조는 사실은 언제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우주에서의 아주 큰 거대 구조를 관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준자를 찾아냅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어떤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다크 에너지 서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암흑 에너지 관측이에요. 근데 암흑 에너지 관측 이게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거든요. 세계적인 프로젝트고 그러면 딱 이 이름을 보면은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관측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암흑 에너지를 관측하지?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남반구에 있는 하늘을 최대한 많이 관측하겠다라는 거예요. 넓은 영역을.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하늘의 한 8분의 1 정도를 관측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암흑 에너지의 단서가 되는 것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 보죠? 네네. 이게 표준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왜 암흑 에너지를 찾는다 그러고 은하 관측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하를 아주 많이 찾아내고요. 초신성도 찾아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목적은 이런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 거지만 그 부산물로 은하 관측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보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남반구 하늘의 8분의 1이면 엄청나게 큰 영역이죠. 엄청나게 큰 영역이죠. 저거 뭐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일 것 같은데. 네, 그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겠죠. 네,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오늘은 한 이만큼 찍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천후 관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거대한 스케일에서의 우주를 보는 건데요. 이제 거대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우주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우주를 아주 큰 스케일에서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초은하단보다 더 큰 스케일이에요. 500 메가파셀인가요? 네네, 500 메가파섹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은하단이 한 100 메가파섹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큰 아주 큰 스케일입니다. 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서 은하들을 찍은 다음에 은하들을 분포를 시켜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거미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신경망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뭔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은하들이 모여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빈 공간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은하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왜 우주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요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 네. 근데 그 원을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보이는 원인데 그 원이 다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거를 막 무작위로 지금 포개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요거의 개수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그럼 높이면 요런 식으로 또 무작위로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막 중첩을 시킨 거예요. 네. 그다음에 더 하고 그다음에 더 중첩을 시키면 이런 점점 식으로 비슷해지네요. 점점 비슷해지죠. 예, 굉장히 원의 느낌은 사라져가고. 네, 원의 느낌은 잘 찾을 수 없고 네. 우주의 거대 구조와 비슷한 모양이 그렇군요.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 동그랗게 말씀드린 이 원이 사실 이게 표준자예요. 네, 이 표준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원들. 사실은 이게 2차원이니까 제가 2차원 원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예요. 구. 네. 근데 구들이 이렇게 다 중첩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거대 구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거대 구조를 아주 우선 관측을 한 다음에 이걸 열심히 분석을 하면 여기에서 반복이 되는 어떤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럼 저 패턴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인가요? 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그 패턴이 왜 생기는지. 네, 그래서 요렇게 숨겨져 있다. 이러한 패턴들이 이 동그라미 패턴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네네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자세히 오.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와. 자, 요렇게 아까 보이는 원이 더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즈가 이 지금 제가 반경을 하나를 그려놨는데 이 반경이 한 150메가 정도 돼요. 150메가 파섹 정도가 돼요. 네. 아까 초은하단이 100메가 파섹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초은하단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표준자를 찾으려면 정말 큰 스케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까 암흑 에너지를 관측한다라고 할 때는 아주 큰 그 하늘을 다 샅샅이 찾은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 은하들이 많아요. 딱 네. 그 원의 중앙에 이제 은하들이 많죠. 그리고 원의 둘레를 따라서 은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하들이 분포해 있는데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의 꽃들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무작위로 이렇게 씨를 심으면 씨를 막 이렇게 심으면 그냥 무작위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꽃이 자란 걸 보니까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그 원의 둘레에 착 이렇게 키워져 있고 그 중앙에 또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은하도 그렇다는 거죠. 네. 은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분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엇이냐? 은하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은하가 이제 자라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은하의 씨앗이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결정돼 있었다. 네, 결정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되었었냐면 우주 배경 복사 시점 이전입니다. 이전이었죠. 네, 이전이에요. 네, 그래서 38만 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는데 그때쯤에 이미 이 우주의 씨앗이 다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에 또 이렇게 있고 그것이 시간이 138억 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곳에서 은하들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균등하게 그렇게 네. 커지면서.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바로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주에서 은하의 씨앗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은하의 씨앗은 은하가 어디서 많이 이제 생겨날까 할 때, 우주에서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자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높은 영역이 저렇게 우주 초기에 다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이전 시점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애니메이션이 네. 빅뱅부터 우주 배경 복사까지에 생긴 건데 가운데 이제 어떤 이렇게 산처럼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쫙 퍼져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언덕을 그것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요. 네. 네. 요게 이제 이 높이가 높은 것이 밀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은 게 가운데 있고 마치 무슨 성곽처럼 이렇게 주변에 이 밀도가 높은 영역이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밀도가 높다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이제 물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온이요. 네, 네, 바리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광자가 있습니다. 네, 광자가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사실은 암흑 에너지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암흑 에너지는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암흑 에너지가.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암흑 에너지로 지배되는 우주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을 네, 지금 상황이잖아요. 현재, 네, 우리가 네. 좀 경험할 수 없을 뿐이지. 맞아요. 네, 우주에 아주 많은데 사실은 우주 초기에도 암흑 에너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없어서 이제 암흑 에너지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암흑 물질과 그 다음에 일반 물질인 바리온, 광자 요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 있는 게 조금 더 모여 있는 곳은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차원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다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 까만색이 암흑물질,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일반 물질, 그 다음에 광자가 빨간색인데 중성미자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위치에 밀도가 높게 위치해 있다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흑 물질은 사실은 계속해서 중력적으로 이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꿋꿋한 산처럼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광자 같은 경우는 광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광자는 이 암흑 물질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떨어져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바리온을 데리고 나갑니다. 네. 네. 근데 왜 데리고 나가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좁은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어깨가 부딪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빽빽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사람을 끌고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그래서 모르겠지만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광자는 나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주의 밀도가 너무 작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주의 밀도가 매우 높은 시점이죠. 그리고 온도도 매우 높고요. 네. 네, 이 시기는 거의 그 온도가 한 3,000도보다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용광로보다 더 높은 그런 아주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 광자가 혼자 나갈 수가 없군요. 나갈 수 없죠. 네. 너무 빽빽하게 네네. 있으니까요. 암흑 우주 배경 물질은- 복사 이전 시기인 거죠 지금. 네네네네. 암흑 물질은 기둥처럼 박혀 있고 네. 광자는 튀어나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둥처럼 박혀 있는 입장에서 튀어나가는 게 되는 네네. 건데 그렇죠. 혼자 나갈 수가 없이 바리온을 네. 끌고 나갈 수밖에 끌고 없는 나가죠. 상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리온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이렇게 쭉 데리고 나가다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시기가 와요. 자, 그때는 이제 원래는 너무나 뜨거워서 이 원자가 없어서 원자도 다 전자와 원자핵과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우주가 밀도가 낮아지면서 팽창하면서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두 사람이 아주 좁은 길을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면서 가다가 갑자기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자 입장에서는 이 걸치적거리는 바리온을 데리고 나갈 일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버립니다. 네, 그 자리에 버리고 자기 혼자 나가요. 광자가. 그래서 광자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바리온들이 그럼 저렇게 위치되는 지점들이 정해지겠네요. 대충. 그렇죠.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자는 나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그때 나온 광자. 네. 여기서 이제 혼자 나간 광자가 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빛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려진 베리온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원래는 광자를 따라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바리온은 그 위치에 그냥 고정돼요. 네. 그러면서 우주에서 밀도가 높은 영역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네. 원래 가운데에 아주 산처럼 버티고 있던 암흑 물질이 있던 위치와 그 다음에 광자가 바리온을 데리고 나오다가 바리온을 버린 위치. 네.
그 위치들이 다 동일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구형들이 만들어지는 군요. 같은 그렇죠. 크기에. 그렇죠. 네. 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와. 그리고 이때 이제 원래 암흑물질 가장 가운데 있는 암흑물질 입장에서는 바리온들이 다 나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채워져요. 그 주변에 있는 바리온이 또 몰려옵니다. 이 암흑물질로. 마찬가지로 바리온도 원래는 바리온밖에 없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암흑물질이 또 중력적으로 뭉치면서 이제 어떤 균형을 딱 이루게 되는 거죠. 네. 암흑물질과 바리온이. 음. 그러면서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 암흑물질은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이게 네. 사실은 이게 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고 바리온은 버려진 위치에 음. 그 자리에서 이제 밀도가 자라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와, 이런 이러한 거는 형태로. 듣지 않으면 정말 SF적인 상상도 할 수가 아, 없어요. 그래요? 네. 이런 그죠? 원리를 알지 않으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네. 도대체 무슨 네. 조화로 네. 저것들이 같은 크기가 된단 그죠? 말인가. 네. 그럼 여기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하잖아요. 네. 뭐 신이 씨를 뿌린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림이었어요. 그게. 네, 네, 네. 근데 당연히 저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걸 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아 뭔가 이 조화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야 이거는 정말 떠올리기 힘든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아주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에 일어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밀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저게 다 균등한 크기가 되니까 저게 작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와. 요게 표준자가 되는 거예요. 몰랐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2차원인데 사실 실제로는 3차원으로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네. 형태였겠죠. 근데 2차원, 우리는 어차피 관측하는 것도 2차원으로 관측을 하니까 요 그림이 그냥 가장 잘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리온이 버림을 받은 위치, 그때 시기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기니까 빅뱅 이후 38만 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 거리도 사실은 계산이 굉장히 쉬워요. 반지름이 그냥 그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돼요. 네, 근데 그 속도가 사실은 광자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곱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빛의 속도보다는 좀 느립니다. 왜냐면은 광자가 바리온을 끌고 나오면서 속도가 늦어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광속의 한 60%로 바리온을 끌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반지름의 크기를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네. 그러고 다 똑같은 거죠. 우주의 모든 곳에서 다 이 동일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게 그 우주적인 자로 쓸 정도로 네. 다 그렇게까지 균등한가요? 그렇게 균등합니다. 와, 네. 그렇게 균등하고 네, 요것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아이고 신기해라.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만들어진 우주의 밀도 씨앗이죠. 어떻게 음. 보면은. 그래서 밀도 씨앗이, 그땐 당연히 별과 은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점에 이미 고정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면서 한 2억 년, 3억 년이 됐을 때부터 첫 세대 별과 은하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분포를 우리가 표준자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저 네. 자의 형태와 네.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커지긴 하겠지만 네, 맞아요. 네. 모두가 다 같은 크기로 커지고 있는 모두가 것이고. 다 같은 크기로 커지는 우리가 관측하는 동안에는 뭐 확 커지거나 하진 네, 않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자로 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향이란 부분이 네, 조금 네. 걸리긴 하는데요. 네, 근데 요거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가는 얘기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전문적이긴 한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바리온이 광자랑 같이 나왔어요. 네. 그죠? 그래서 광자가 바리온을 끌고 나왔는데 그냥 그 두 개를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높은데 막 광자랑 바리온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리온은 이 다 전리된 상태니까 뭐 원자 핵과 전자 그다음 광자가 다 뒤엮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온은 어쨌든 물질이니까 수축을 하려고 그래요. 중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하려는데 반대로 광자는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날아다니니까 그러면서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체 덩어리라고 하면은 네. 그 유체 덩어리가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했다 수축했다가 팽창했다 수축했다. 바리온과 광자의 그 네. 작용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리온이 음향처럼 마치 우리가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는 실제로 이 공기에 있는 이런
매질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동을 한다라고 해서 바리온 음양 진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네. 실제 소리랑은 상관이 없지만 소리랑은 상관없지만, 네. 저기서 소리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질이 네. 진동을 통해서 뭔가 파동을 전파시킨다라는 그렇죠. 거를 맞아요. 음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네, 그런 네. 구조로 이제 어쿠스틱이라는 개념으로 맞아요. 표현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뭐 우주의 초기의 하모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더 자세히 하면은 사실은 요런 거 외에도 또 더 자세한 구조들이 있어요. 네, 이건 네. 가장 간단한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리온 음양 진동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신박하네요, 진짜. 네, 신박하죠. 이게 언제 나온 개념이에요, 이런 게? 오래됐나요? 아니 이거는요 그냥 우주론 책에 그냥 고전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래의 개념은? 네네네네. 네. 원래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던 내용인데 그렇군요. 이거를 실제로 관측을 하는 건 사실 비교적 최근이었던 거죠. 뭐 기술적인 문제도 네, 있고. 네. 왜냐면 넓은 하늘의 영역을 우리가 다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SDSS라고 하는 그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최대한 하늘에 있는 많은 영역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거대 구조를 관측할 수 있고 네. 그 거대 구조를 열심히 분석하면 이 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관측은 최근에 됐다. 근데 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나름 뭐 천문학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냥 간단한 책들은 수십 년간 많이 봤는데 네. 정말 헛봤네요, 진짜. 처음 들어요. 이건 그래서 네. 최근에 나온 개념인가라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거를 네. 생판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청취자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개념은 제가 이제 봐도 워낙에 좀 쉽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개념은 많이 이렇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실제로 우주론이란 수업을 할 때도 맨 처음부터 다루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다룰 정도로 이제 조금 개념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예습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 알아야 네. 되고 그 전에 그 38만 년 동안 그 전에 어떤 맞아요. 상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맞아요. 와닿지. 네, 네. 그냥 던져놓으면은 뭐 이게 무슨 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네.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럼 이걸 지금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크기를 다 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크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이미 수학적으로 다 계산은 끝났고 그것을 그야말로 이 거대 구조를 실제 관측을 해서 네. 그걸 분석해서 요 표준 자를 이제 찾아내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에서의 이제 거대 구조를 해서 거기서 표준 자를 찾아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0메가파섹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지금으로부터 한 10억 년 전에 있는 은하들끼리만 거대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거대 구조를 딱 보면은 거기에 또 표준자를 또 분석해서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표준자가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멀리 있으니까. 근데 100메가파섹이 아니라 뭐 우리가 기대한 건 70메가파섹인데 이게 한 50메가파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계산한 거랑 틀리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시공간이 나와 10억 년 전에 그 사이의 공간이 더 많이 팽창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쭉 보면 그 기간별로 맞아요. 나오는 기간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하면은 네. 가속 팽창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나가 확인이 되는 거고. 네네네. 네. 가속 팽창이 우주의 진화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얼마나 빨라질지도 다 예측할 수 네, 있는 그 네. 비율대로 그냥 계산을 네, 하는 네.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팽창이 되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신성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관측이지만, 바리온 음양진동,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도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가 비슷한 원리인데, 네. 왜냐하면 당연히 우주 배경 복사가 딱 끝나는 시점에 그 자가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게 다 우주 배경 복사에 다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걸 보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걸 보는 건데 이 우주 배경 복사 시점에서 그때의 빛은 정말 138억 년을 거의 138억 년을 건너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추정한 그 우주의 팽창 역사와 실제 우리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관측한 것과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걸 보면서 가속 팽창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초신성이 잘못됐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초신성이 잘못된 결과다라고 하고 만약에 가속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 바리온 음양진동과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까지도 뭔가 반박을 할 만한 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들 보면 요즘 그 과학 유튜브 영상들 네. 뭐 괜찮은 것도 있지만 네. 정말 선정적인 거 많거든요. 네. 엄청 흥분한 톤으로 아, 어마어마한 발견이 있었습니다는 네. 분위기 나오면서 근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 네. 빅뱅이 없었다. 네네. 최근에 뭐 비슷한 그 일종의 그 네네. 일부 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빅뱅이 사실은 없었고 맞아요. 네. 사실은 저 팽창도 안 하고 네. 뭐 가속 팽창은 물론이고 예, 우주가 정상 상태다. 네. 빅뱅이 없다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는 그걸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네네네.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요, 아이고 이건 뭐 빅뱅이는 다 무너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그죠. 정도로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맞아요. 5분, 맞아요. 6분 정도.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저조차도 네. 가만 있어봐, 이거 좀 저게 저대로 사실이면 네. 좀 문제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같은 결론을 내고 있으니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증거가 네. 동시에 나오지 않는 한 맞아요. 예, 우주 가속 팽창은 사실이다라고 네네.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초신성을 가지고 가속 팽창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물론 저는 그런 자세는 당연히 과학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분석을 새로 하고 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주장도 모든 걸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주장도 뭔가 우리가 조금 잘못 측정하지 않았을까? 그거 정말 제대로 측정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의문을 제시하는 거지. 막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과학자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예요. 과학자들은 네. 이런 입장을 할 텐데 네. 이걸 이제 전달하는 맞아요. 분들이 네. 뭐 심지어는 신문이나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는 말할 것도 네. 없고요. 네. 그 부분만 딱 가져와가지고 네. 이거 다 틀렸다, 네. 뭐 뒤집어졌다 다 네. 이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걸 계속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다 보면 나중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네,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우주론은 지금 뭐 현재 표준 모델 우주론이 무슨 의미야 이런 네.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 좀 그랬어요. 보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너무 크게 참고하진 않지만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게 되면 잠깐만 있어봐. 네. 이거 저게 막 다 사실이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닌가? 근데 톤이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톤을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렇게 만들어야지 유튜브가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그냥 단칼에만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저거 뭐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 사족 달지 말고요. 그죠. 그냥 뭔가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서 막 저것도 이렇게 썸네일도 딱 붙이고 네네. 이렇게 뭐 우주 붕괴되는 그림 같은 거 집어넣고 네. 그리고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좀 치사한 방법인데 네. 한국에서 하진 않아요. 외국의 유튜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잘 알려진 네. 물리학자들이나 천문학자 있잖아요. 네. 뭐 브라이언 콕스나 아니면 뭐 닐 닐 디그리스 타이슨 네. 같은 그런 사람 얼굴 붙여놓고 네. 제목이 막 그래요. 닐 디그리스 타이슨이 드디어 네. 고백한다. 뭐 정확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얘기예요. 뭐 우주 가속 팽창은 없다라든가 네. 빅뱅은 없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닐 디그리스 타이슨 나오지도 않아요. 네. 표지만 맞아요. 나오고 그냥 그 일부 이론을 가지고 막 흥분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얼굴만 가져온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심지어 클릭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아니, 닐 디그리스 타이슨에서 그 사람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그리고 아니면 브라이언 콕스가 됐던 뭐 브라이언 그린이 됐던 뭐 그런 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중요한 연구를 발표한 것처럼 네. 적어도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네. 이제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돈을 버는 거구나. 우리도 지금 2시간짜리 이거 올려가지고 솔직히 저도 어디 가서 다른 주제로 2시간짜리 안 보죠. 근데 사실 여기에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봐야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런 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저희 과학학원진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계속 팟캐스트부터 듣던 분들은. 네. 근데 새로운 분들 댓글 다실 때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뭐 5분 10분 짧게 정리해야 네, 사람들이 네. 보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야단을 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못 만들겠어요. 지금 뭐 제가 그냥 혼자 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또 자료화면 넣고 뭐 영상 같은 거 은하 이런 거 사와가지고 그런 거 뭐 한 달에 몇십 달러 내면은 다 파는 사이트 천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붙이고 막 목소리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나 돈은 벌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증거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도 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그럼요. 그런 것좀 허술하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않죠. 예, 허술하지 않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러니까 다 거짓이야 이런 게 네, 아니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않습니다. 면이 있다. 그럼요. 이걸 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네, 네, 이런 네.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바리온 음영 진동은 말씀드렸지만 좀 개념 자체가 쉽지 않아서 많이 안 다루어지니까 사실은 조금 편향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들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예습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셨지만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존재가 한 몇 퍼센트 돼야 되는지 이 정도는 이제 다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요 세 개의 관측을 통해서 이제 암흑 에너지의 상태, 그러니까 좀 본질에 가까운 얘기인데 네네. 이제 이 본질에 대해서도 조금 힌트를 주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요 얘기가 아마 이 박찬봉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 하죠 그래도. 네네. 근데 어차피 결국에 지금 2달 지나서 네. 그 이후에 오실 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상태가 이제 암흑 에너지의 상태가 이제 어떤 것이냐 뭐 이러한 것인데 제가 이제 그 뒤에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주 초기는 암흑 에너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주가 계속 변해왔습니다. 어떻게 네. 변해왔냐면 맨 처음에는 빛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광자 우세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주 초기, 이거는 심지어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기도 이전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광자 우세 시대다가 그 다음에 물질 우세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비교적 최근에 와서 암흑 에너지 우세 시대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팽창하면 밀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사람이 한 명만 있어요. 그러면 밀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방이 점점 팽창해서 커져요. 그러면 근데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있다 하면은 그 방의 밀도는 쫙 내려가잖아요. 인구 밀도랑 똑같죠. 네, 인구 밀도랑 똑같은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밀도가 이제 쭉 낮아집니다. 물질의 밀도가. 근데 반면에 암흑 에너지 밀도는 처음부터 굉장히 작았어요. 아. 굉장히 작지만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혀 그 물질이나 광자를 이기지 못하다가 결국에 물질의 밀도가 떨어지니까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결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밀도는 계속 떨어지니까. 저것이 바로 가속 팽창이 이루어지는 이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속 팽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가속 팽창이 계속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최근에야 가속 팽창을 하는 겁니다. 최근이란 게 뭐 아주 최근은 아니죠. 아주 최근은 아니죠. 작년 네, 그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암흑 에너지 밀도가 유지된다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특이한 개념인데요. 그러게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당연히 그 우주 안에 있는 그냥 물질은 당연히 다 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그 공간이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공급이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암흑 에너지예요. 뭐예요? 그럼 그러면 어디서 공급이 돼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핵심이네요. 그게.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것이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의 에너지가 똑같이 늘어나잖아요. 공간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공간의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공간 거예요. 자체에서 만들어지거나 는- 공간과 사실상 같은 것이던가.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정함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빈 공간의 에너지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 암흑 에너지 상태 그래프입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서 요것이 뭐 상태 그래프에서 W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냐 마이너스 0.9가 되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 세 가지가 딱 교차되는 시점하고 비슷하죠. 네, 점선 있는 부분. 네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 밀도가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박찬범 교수님과 그 연구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밀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 밀도로 네. 변한다. 네. 아주 살짝. 그래서 오.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변하면 성질이 또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밀도가 안 바뀌면은 이거는 그냥 공간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공간하고 사실 이퀄로 놓을 수 있는. 완전 똑같이 네네.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하면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하면은 그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뭔가 에너지가 그렇네요. 뭐 다른 형태로 좀 없어지거나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네요.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암흑 에너지의 본질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특히나 이 바리온 음양진동, 초신성, 그 우주배경 복사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다 그림의 색깔 하나 더 넣으신 거예요. 아, 그게 박찬문 교수님 네, 하신 네, 거고 네. 그게 우리가 내년 봄에 네. 봄은 아니고 2월이니까 네. 아마 내년에 이제 듣게 될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역시 박찬범 교수님한테 듣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이걸 직접 연구하신 분이고 네네. 네, 더 많이 자세하게 깊게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좋은 예습이 된 것 같고요, 진짜로. 네. 저희가 박찬범 교수님은 이미 이제 말씀은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시기만 잡으면 아마 뭐 2월 달에는 그 학교도 아직 개강하기도 전이니까 네.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서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네. 저는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주워 들은 얘기도 진짜 많고요. 네. 대충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바리온 음양 어쩌고 하는 네. 얘기는 음양진동 얘기는 처음 들었고 네.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가 맨 마지막 그래프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물론 이제 들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우주가 이렇게 크게 뭐 세 개의 프레이즈로 네. 분류가 돼 네. 있다라는 이런 것이고 네. 또 광자 우세 시대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아예 그 자유로워지기 전에 네. 그 전에 예, 그 소위 그 다크에이지 맞아요. 네, 그때. 그때보다 더 이전이에요. 그때보다 더 이전.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맨 처음에 정말 38만 년보다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에. 네. 네. 그때는 광자가 우세했죠.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네. 우세했다는 말은 이제 밀도가 맞아요. 높았다는 밀도가 얘기잖아요. 가장 높았다라는 좁은 겁니다. 지역에서 광자가 엄청 열심히 네. 움직이고 있는 시절이었고, 근데 보면 이제 광자하고 네. 매터는 기본적으로 기울긴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떨어지죠. 계속 네. 이제 밀도가 떨어지고 네. 왜냐면 우주가 계속 커지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상태인데 다크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대로 보인다. 있는 건. 네. 그 밀도가 나머지들이 밀도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다크 에너지의 밀도는 커지는 것이 것처럼 되는 거고 그렇죠. 비교하면 네, 네. 맨 처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토끼와 거북이 같이 네, 네, 네. 거북이처럼 계속 느리지만은 계속 간다 이 친구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벙벙벙벙 네.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그 상태가 돼 있고 네. 앞으로는 점점 더 가속 팽창이니까 계속 가속 팽창. 점점 저 역할은 커질 것이다. 맞아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긴 세월이 지나서 네. 거의 영겁에 가까운 지금의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세월이 네. 지나면 물질과 광자는 서로 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해서 네. 너무나 밀도가 낮은 떨어지게. 상태에서도 암흑 에너지 밀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럼 우주는 네. 진짜 어마어마한 광속에 가까워 광속보다 더 빨리 이미 가속하고 있나요? 네네네. 그죠? 가속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이 계속 더해지는 그런 우주는 네. 뭐 어떤 형태일까라는 상상 같은 거 그런 한 번씩 우주가 네. 그런 우주가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네. 근데 시나리오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거 말씀드리면 빅 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빅립. 네, 빅 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흑 에너지가 너무 양이 크면서 모든 걸 다 그야말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다 거군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금 네. 작은 이런 영역에서는 암흑 에너지의 이제 그 느낌을 우리가 못 받잖아요, 네. 사실. 중력이나 뭐 기타 네. 다른 나머지 힘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작용해가지고 다 이게 어떻게 짓냐면 순서대로 이제 찢는데 중력이 약하게 엮여 있는 것부터 찢습니다. 그래서 네. 맨 처음에는 큰 구조물, 예를 들어 초은하단부터 찢겨져 나가고 그다음 은하단, 그다음에 은하, 그다음에 결국에는 뭐 지구도 다 산산조각이라고요. 나중에 몸도 당연히 전자기력들도 다 뜯어내버리고 전자기력도 약한 능력, 네, 강한 능력 다 그것도 다 찢습니다. 네. 정말 처절한 철저한 우주의 종말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쫙 일어나게 돼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쫙 일어나요. 네. 한순간이라는 말은 그 뭐 예를 들어 정말로 이제 모든 이런 몸에 있는 그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런 것이 찢겨지기 30분 전에 이미 뭐 지구가 찢겨지고 있었고 막 이런 타임 스케일인 거예요. 그런 속도 하긴 네. 거기서 막 지수함수적으로 네. 증가할 테니까 힘이 저는 이 종말 시나리오에 굉장히 네. 하는 타입인데 뭐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그게 갖고 있는 그 규모라 거대함 그렇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소위 뭐 우리가 그러니까 코스믹 호러 이런 얘기 요즘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느낌들인데 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그 가짜 무슨 가짜 진공이? 예 가짜 네. 진공 붕괴에도 왜 맞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광속으로 네. 다가오니까 맞아요. 갑자기 그냥 헤쳐버리는 네. 네. 그런 상태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뭐 거의 그거에 그렇죠. 준하는 예, 그게 이게 그리고 이 다른 시나리오가 빅 프리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찢지는 않고 그 이전에 그냥 우주를 냉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이제 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별도 생겨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차가운 우주가 되는데요. 근데 과연 빅 립으로 끝날 것이냐, 빅 프리즈로 끝날 것이냐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암흑 에너지가 어떤지 확실하게 특정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박찬문 교수님 연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한 더 증거를 쌓으면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암흑 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도 다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빅 프리즈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열사망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하고 동일한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열이 열사망이라는 없어지는. 게 좀 맞지 않는 네, 느낌이 그렇죠. 있어서 요즘 안 맞아요. 쓰나 보네요. 네, 빅 프리즈라는 것도 많이 그래서, 써요. 예, 네. 요즘 뭐 열사망 하면은 불지옥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우주가 다 얼어버리는 네. 예, 그냥 완전히 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냉지옥이죠, 냉지옥. 그렇죠. 근데 뭐 그때쯤 되면은 뭐 지옥이고 천국이고 뭐 생각할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종말 시나리오로 이렇게 얘기를 거의 정리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교수님 혹시 그 네. BAO 발견 네. 페이퍼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2005년. 예. 네, 네.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그러네. 드는데 그거 요 그림 아, 네, 네. 혹시 일부러 빼신 건가 싶어가지고. 아, 제가 이제 네. 그래프, 그러니까 복잡한 그래프를 빼긴 했는데 사실 제가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네. 저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범프가 딱 나타나 있죠. 여기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에 네. 요 범프가 이 정말 거대 구조를 관측을 해서 진짜 그 표준자를 찾았다라고 할 때 그 표준자가 저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 그리고 그 위치를 읽어보면은 한 100 이제 메가파섹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이 딱 표준자의 그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중간에 모여 있는 그 픽에 비하면은 요 예측되는 픽의 높이가 사실은 굉장히 낮은데 네. 네. 실제로 SDS에서 은하들을 많이 관측해서 은하들 사이 어떤 거리들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네. 네. 이런 작은 범프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주변에 맞아요. 비해서 예. 이렇게 네. 올라오는 범프. 네. 아주 요 범프의 시그널 자체가 약하긴 하지만 네. 유의미하게 찾은 거고 이거를 발견했을 때 연구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네. 예, 이런 거 상상하면은 지금 들으면서도 막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발견하고 이거 봐? 막 진짜 이랬을 때 있네. 진짜 있네.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있네. 진짜 있네. 이게 보이네. 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에딩턴이 일식을 통해서 예, 네. 상대성 이론 확인했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 확인했을 때 또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강하긴 하겠죠. 그거보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어설프지 않다. 그냥 하나 나온 거 가지고 됐어 하고 막 유레카하고 유레카는 옛날 2,500년 전 얘기고 아무도 요즘 하나 발견하고 유레카하고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맞는지 논문 내가지고 여러 사람이 확인해보고 관측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맞는지 또 조사를 해봐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것만 3가지인데 또 박창범 교수님이 하나를 더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모이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맞아요. 예, 유레카 해가지고 그냥 우주 모델 이거 딱 내놓고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다. 네, 아닙니다. 통하지도 않고요. 누가 뭐
천재 하나가 또 아인슈타인 시대까지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통하긴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이 다 그걸 검증을 한 거지만 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혹은 뭐 신문에서 뭘 보셔도 이거 뭐 다 바뀐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방송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진짜로 뭐 그런 경천동절 뭔가가 나타나면 그런 네. 식으로 될 리가 없겠지만은 맞아요. 나타나면 아마 저희가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다크 에너지 설베이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그런 프로젝트인데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큰 규모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야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가는 사실은 학계에 버틸 수가 없죠. 없죠. 그런 네. 식의 마인드로는. 그리고 또 비슷한 생각이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자면은 비슷한 게 왜 우리 뭐 소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충돌하는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네. 되게 늦게 발견하잖아요. 다. 네. 막 한 달 후, 막 1년 후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데 정말 인류 문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의 거대한 네. 막 킬로미터 단위의 네. 이런 소행성이나 해성 뭐 기타 등등은 그보다 훨씬 빨리 찾아낼 것이다. 네. 그래서 많은 준비를 전 세계가 준비를 하게 될 네.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저는 이제 그럼요. 종말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야 그거 갑자기 그런 거 나타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안 나타난다. 옛날에 100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엄청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걸 놓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킬로미터 단위의 뭐 예를 들어서 공룡 멸종하던 그런 시대에 막 지름 10km 막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놓칠 내년에 수 온다 이런 식으로 찾게 되진 않고 네. 우리가 그걸 관측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대한 빨리 찾으려는 거. 그렇죠. 시간을 벌고. 그래서 100년 후에 충돌하는 거면 100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의 과학 기술을 그쪽에 이미 할수 맞춰서 있죠. 네. 그죠? 발전시켜 가지고 저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 과학계는 어느 날 갑자기 딱 해가지고 구흥 하고 막 뭐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서 다크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는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은 항상 궁금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흑 물질보다 훨씬 미묘하고 네. 어렵다. 네. 그래서 암흑 물질은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암흑 에너지는 금방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찾으면 무조건 노벨상이다. 네. 저희는 노벨상을 장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해봤자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장려를 합니다. 네, 정부에서 장려하면 이게 부담감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 신기하고도 흥미롭고도 상당 뭐랄까 혼란스럽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봤고 네. 다음 내년에 이제 네. 박창문 교수님과 함께 네. 진짜 그 연구가 어떻게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우리는 뭐 얘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연말 같은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말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정론을 추구를 한다. 네, 정론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 선정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얘기는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네. 예,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필터 없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여과 같아서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1월 달에 한 달 쉬고 네. 예, 2월 달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그래서 두 분도 한 달 뭐 저희 방송 안 한다고 쉬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네, 쉬시고 그때는 뭐 박창원 교수 나오실 때 뭐 두 분 다 나오시죠. 나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요. 네. 박전문 교수님이 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안 쓰는 걸로 하고 네, 괜히 오프닝에서 사실 앞에 얘기했던 그 뚜껑 안 열린 얘기는 하나 안 하나 뭐 별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흥미로운 얘기니까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2월 달에 다 같이 뵙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심지어 부상을 통해서 네, 실제 등판은 더 늦어지신 경우지만은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은 2024년 네. 네, 숫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네요. 아. 2024년이라니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오네요. 빠릅니다. 네, 빠릅니다. 2024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과학하고 앉아있네.